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오늘이 며칠이야? 3월 벌써 중순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참 빨리 간다. 어물어물 하니까 이제 4월달도 이제 오고. 이게 정치 때문에 혼란스럽잖아요. 지금은 뭐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서민들이 살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가구 부채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먹고 살라고, 사상 최고로 빚이 자꾸 개인 가구당 늘어난다. 그렇잖아요. 지금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디 뭐 장사를 하고 투자를 하려고 집을 잡히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서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카드 통계상으로 카드 사용 양도 줄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선거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여당 야당 비슷하게 뽑아줘야지 오늘날 같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게 입법 사법 행정기관 중에서 입법기관이 삼법 기관 중에서 거기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훼손되는 결과를 오늘날 같이 일어난다. 국민들이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맞추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국민이 그렇게 야당의 국회의원 수를 많이 몰아준 것은 탄핵을 하라고 국회의원 수를 많이 밀어준 게 아니잖아요. 원래 국회 본 기능이라는 기능은 입법기관도 있지만은 입법 기능도 있지만은 삼권 분립의 견제 기능도 있지만은 원래 주 순기능 목적은 국회가 거대 야당이 국회의원 수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정치를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건, 많이 뽑아준 것은 아니에요. 잘못 생각합니다. 원래 거대 야당이고 그 다음에 소수 여당이면은 서로 협의를 잘해가지고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오래가고 신뢰성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말하자면은 개인과 개인 간이잖아요. 개인과 개인 간에도 사람이 좀 상식적이고 점잖고 좀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악랄하고 싸움투성이고 그런 개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만일 정권을 뺏는다고 그러면은, 무서운 사람들한테 정권을 어떻게 맡기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잖아요. 지금 러시아에서도 30일 휴전을 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별로
휴전할 생각이 없다. 그런 것은 힘이 있어야지 휴전할 마음이 절실하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투 능력, 기술 이런 것이 러시아보다 월등히 좋아가지고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은 러시아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 하는 위협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보여주어야지만은 평화 협상을 할 절실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얕보이면은 결국은 노 합니다. 휴전 노 해요. 그게 원래 국제관계의 힘이나 개인 간의 힘이나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떻게 이제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정말 이런 시기가 우리가 예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례를 남겨서 이 국정 공백이 와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것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책임을 질 그 방법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 해산을 한다. 그래서 재선거를 한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뭐 잘못을 했으면은 국회의원 정당 해산 내지는 개별 합동으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을 책임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앞으로 줄탄핵이 생기지 않는다. 서민을 위해서 서민에 관련된 법을 그렇게 줄탄핵처럼 그렇게 했으면은 국민들로부터 환영이나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은 누가 부할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정 혼란이 와가지고 국정 공백이 이렇게 생겨서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책임 여부를 따져서 국회 해산이라든가 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만일에 뭐 행정부 수반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책임지는 것은 탄핵 이런 것은 책임을 지는 거고 그게 만일에 탄핵이 안 되고 기각이나 각하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직무 복귀가 되면은 그동안의 책임은 국회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져야 합니다. 탄핵을 발의한 정당은 국회의원 해산을 하고 개개인의 재산 몰수라든가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적 장치,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러한 선례를 남기지 않고 삼권 분립의 제도적 장치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법 개정을 할 때는 그것도 참고로 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가지고 위야무야 지금의 각하 처분돼가지고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고 해도 그 후유증은 남고 선례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줄탄핵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번에도 한번 해보자. 되든 안 되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어요. 또 국정 혼란이 생깁니다. 그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러한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국정 혼란으로 국정 공백, 그의 그 피해, 얘는 고스란히 국민들 한테 손해가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망신이고, 그리고 삼권 분립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실한 그 삼권 분립이 제도다. 그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시키려면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책임이 있어야 된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잘못하면은 파면을 하고 뭐 그 징계 사유를 해가지고 그 직에 대한 파면을 하고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그게 책임이잖아요. 대통령은 그런 것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줄탄핵을 해가지고 나중에 각하 처분되면은 국회의원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게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국회의원들도 탄핵한 그 정당에 대한 해산 내지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사상에는 국회의원당 뭐 손해배상 1인당 50억이라든가 100억 그런 걸 벌금을 물리든지 해가지고 돈 낼 형편이 못 되는 국회의원들은 지역살이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불가피한 사항일 경우에만 탄핵이 신중하게 처리가 돼가지고 탄핵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탄핵 남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우리는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국회의원 국회의원 수가 많다는 그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일로 인해서 오늘날 같이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줄탄핵을 해가지고 뭐 기각이라든가 각하 처분이 나면은 정당 해산이라든가 아니면 민사상, 형사상 국회의원 개개인한테 피해 배상을 손해배상을 물어서 그 벌금형, 징벌형 내지는 징역형 이런 것도 책임을 지어야 한다. 완전히 무책임 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법 평등법에 의하면은 그래요. 누구나 무책임하게 해놓고는 그냥 뭐 아무것도 지금 책임지는 건 없다. 국민들은 책임 엄청 많잖아요. 국민들이 만일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전부 다 그 국민들 개개인을 끌어가지고 민사 형사상 책임을 다 지우잖아요. 그런데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놔야 탄핵을 할 때 신중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탄핵하는 기각이든 각하든 탄핵을 할 때까지 대통령 직무정지 제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다시 계엄을 할까봐 혹시 그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과정에서 혹시 뭐 이번처럼 1차 계엄을 했는데 탄핵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정지가 안 되고 대통령 직무정지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탄핵이 될 때까지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대통령 직무정지는 제도라는 걸 없애야 돼요. 거기에 단서를 달아가지고 이번과 같이 1차 계엄 발령을 해가지고 직무정지하지 않고 있는데 2차, 3차 계엄령을 한다든가 거기에 준하는 엄중한 행정을 해서 부득이하다 하는 판단이 섰을 때만 직무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직무대행 제도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탄핵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정지 제도는 좀 보류를 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바꿔야 돼요. 대통령 그 직무정지를 하고 나니 또 국무총리 또 그 바로 밑에 또 탄핵하고 계속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 직무정지를 하니까 여러 가지 피해는 더 생긴다는 얘기죠. 그 대통령 그 탄핵 소추권이 헌법에 제출됐다고 해도 직무정지는 하지 말고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대통령 직위는 그대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특별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그 직무정지를 하지 않고 놔두면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직무정지를 한다는 조건을 달아놓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피해가 덜 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무대행은 어설프고 또 현직 대통령이 하는 것보다 모든 그 피해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 제도를 좀 변경해 가지고 되지 않겠는가. 뭐 툭하면 뭐 대통령 직무정지를 너무 쉽게 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피해가 많이 생긴다. 피해가 많이 생긴 게 보이잖아요, 지금에. 저번에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정치의 영속성이라고 하잖아요. 의정 갈등이 있어가지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의사 되려고 전부 다 회사 때려치우고, 대학교 수능 다시 본다, 모험 본다 해가지고 젊은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게 바뀌어버리면은 그 국민들이 피해가 심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국민이 피해를 좀 덜 받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을 견제 능력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헌재의 판결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법리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 삼권 분립의 훼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법리 판단에 한 범주에 집어넣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의 현재 대통령이 지금의 그 탄핵 소추안이 지금의 올라가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국민의 국민의 정당 지지율이 48%. 그리고 민주당이 그보다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당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대통령과 거의 대통령 인기가 거기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만일에 대통령이 정말로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탄핵 소추가 됐다. 대통령이 나라 돈을 엄청나게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탄핵 소추가 됐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가 없지요. 당연히. 여당에 대해서도,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지요. 그 지지율을 또 탄핵 헌재에서 판결할 때 어느 정도 판단에 범죄에 집어넣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민들로부터. 그게 지금의 탄핵을 대통령 탄핵 중에 있는데도 그 국민의당이 민주당보다 또 여론상 지지율이 높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높다. 그런 것은 그 대통령의 그 탄핵 소추 안건이 그렇게 그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돈을 빼돌리고 뭐 아주 나쁜 짓을 했다면은 이러한 지지율이 나오지는 않죠. 그런 것도 이제 헌재에서 판결할 때 범죄에 넣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권 중에서 국회의 힘이 가장 강하고 행정부나 사법부가 몰락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선례를 남기면은 다음에 국회의원이 또 한쪽으로 많이 그 몰려서 몰빵으로 국회의원이 뽑히게 되면은 몇 년도에 그 줄탄핵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몰아냈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면은 그때 그 시절에 그대로 모방을 해서 줄탄핵을 하지요. 또 그런 모순을 남기게 됩니다.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한쪽으로 몰빵으로 몰아서 뽑아준 것은 줄탄핵을 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의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건 여당 국회의원 수가 작다. 그리고 야당이 거대 야당이다 하면은 야당이 더 양보를 해서 좋은 안건을 제시해 가지고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합의를 잘 도출해가지고 정치를 정말 잘한다. 야, 그전하고는 완전히 틀렸는데 저렇게 그 야당의 의원 수가 많은데 단독 처리를 해도 얼마나 단독 처리를 해도 될 건데 그래도 여당 의원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 도출을 해가지고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끌어냈다. 그렇게 되면은 좋은 일 처리를 많이 민생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줄탄핵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지지율이 나옵니다. 원래 국회의원 본 기능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지금의 이런 줄탄핵으로 하라고 국민들이 한쪽 국회의원을 몰빵으로 몰아 뽑아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을 해야 됩니다. 각성을 해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봐요. 지금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나 똑같아요. 경제 전쟁이라는 게 그게 관세 전쟁이 경제 전쟁입니다. 전의 전쟁. 그거잖아요, 지금. 총칼을 겨누고 세계가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러시아보다 월등히 기술이나 전쟁에서 전쟁 기술이나 모든 기술이 월등히 앞서야지만은 휴전을 하자 그러면 상대방이 휴전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쟁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다. 끌고 계속 휴전화 하지 말고 평화 협상을 하지 말고 계속 전쟁을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안 합니다. 안 해요. 그게 원래 힘의 법칙이에요. 약한 사람은, 약한 나라는, 상대방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평화협정을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의 원리입니다. 국회의원에서 줄탄핵을 하는 것도 힘의 원리로, 국회의원들이, 이용해가지고 탄핵을 하면 안 되죠. 전쟁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정치는 그렇게 하면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표를 민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심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지금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미국이 달러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히 파괴시키겠다 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기축 통화를 달러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달러를 완전히 파괴시키겠다.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옛날같이 모든 면에서 월등한 기술력, 그 다음에 군사기술, 그 다음에 경제기술, 리더십 이런 것이 러시아나 중국보다 10단계, 20단계, 50단계 월등히 좋아져야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벌벌 떨게 되면서 평화를 하자, 협정을 하자. 그러면 그 좋은 얘기입니다 하고 미국에서 제안을 하면은 즉시 받아들이는 것도 힘의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에도 미국도 지금의 여유가 없다. 긴박하니까 관세를 많이 올리는 것은 미국이 지금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여유로움이 없고 지금은 난간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지만은 다른 나라를 도와줄 힘도 이제 나중에는 없다. 여유치 못하다. 미국도 군사기술, 경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유롭지 녹록지 못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에서 바로 간접적으로 지금의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은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아갈 그 땅이 지구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의 나도 바다에서 나는 뭐예요? 해산물 이런 걸 사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해우라고 하잖아요. 해우라고 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그 좀 사 먹으려고 하니까 그 바닷물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해우 그러니까
양식하는 해우가 다 죽어서 없다. 그래서 완전히 양식하는 그 양식장에서 끌어올려 보니까 완전히 해우라는 게 없잖아요. 죽어서 완전히 죽어가지고 건질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어촌에서도 살기 어렵습니다. 농촌에서도 농사가 안 되고 어촌에서도 고기가 안 잡히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많이 생산 안 되고 바닷속에서 우리가 식량으로 먹는 고기, 그다음에 해조류 이런 것도 생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면은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 옛날에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절제절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삼권 분립을 해서 입법, 사법, 행정 기관들이 절제를 해가지고 삼권의 그 권력을 균등하게 만들어서 견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이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도 한쪽으로 삼권 분립 기관의 그 힘을 봐서 이게 불균형이다 했을 때는 그 헌재에서 판결도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가지고 판결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런 헌재의 기능이 그런 기능도 있다는 얘기예요. 삼권 분립의 힘이 한쪽으로 훼손되고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삼권 분립이 훼손되면은 민주주의가 완전히 근본 바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판단하는 그 헌재 판결도 그 절제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얘기하는 절제 절무하라 하는 내용 중에서 절제를 해서 헌재에서 삼권 분립을 균등하게 견제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도 그 헌재의 기능 중에 한 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요. 그것도 법리 차원에서도 법리 차원만 고려를 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권 분립의 훼손이 너무 국회기관이 너무 강하다. 입법 행정기관이 너무 강하다 했을 때 그 삼권 분립의 그 권력의 힘을 균등하게 맞춰주는 판결이 헌재 재판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헌재에서 판결할 때 헌법 재판관들도 그런 범주를 인용을 해서 판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직 법리만 따져서 법리적으로만 검토를 해가지고 판결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절제절무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절제절무를 하라는 것은 절제를 하라는 것은 인구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인구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지 말고 지구가 지구 땅덩어리가 요만하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적당히 살 수 있을 만치만 사람들이 인구 절제를 하라. 그러니까 인구 감소를 해라. 절제를 못하고 인구가 점점 불어나면은 결국은 절제 못하면은 완전히 그 아마겟돈, 그러니까 공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성인들 책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경제 전쟁, 그다음에 전투 전쟁, 그다음에 경제 전쟁, 전투 전쟁, 경제 전쟁, 그다음에 인구 전쟁, 그다음에 정치 쟁탈 전쟁, 이런 것이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왜냐? 인구가 절제가 되지 않고 계속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생존 경쟁, 사람과 사람과 치열한 경쟁도 같이 부수 쪽으로 따라가면서 점점 심해져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제가 1940년대에도 살았습니다. 1930년대도 살고, 그럴 때는 제가 공무원 볼 때는 공무원 시험 보지 마라. 공무원 공개 채용을 하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응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공무원을 100만 뽑겠다고 1930년대에 공채 공개를 내면은 응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응시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때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은 드뭅니다. 대개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음서 제도라고 해서 면장 같은 경우에는 그 거울에서 이제 그 촌장 노릇 해가지고 마을에서 유지라고 하죠. 마을에서 유지 노릇 잘하고 마을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그 좋은 인상을 받고 인기가 높다 했을 때 면사무소에서 면장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석이도 뽑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인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채용 제도가 저절로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인사 잘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인기가 높고, 아유 저 집안에 저 사람은 정말로 예의범죄를 바르고 정말로 바르게 자란 네 집 자식이야. 아유 정말로 올바르게 컸네. 저런 여자를 맏며느리 신부감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런 남자를 신랑으로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이 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성교육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게 됩니다. 사회 풍조가 그러니까. 사회 사조라든가 사회 풍조가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활 속에서 인성교육이 묻어서 같이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랄하고 망나니 짓을 안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은 장가도 못 가, 시집도 못 가. 동네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라. 그럼 이사를 가야 합니다. 요즘에는 아파트에 사는데 저 아파트 사람이 너무 좋지 않다. 이사를 가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은 그 해코지 합니다. 옛날에는 저거 1930년대 이럴 때 40년대 보면은 그 촌에 있는 유지 사람이 저 집은 이 동네 살 사람이 없으니까 촌장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사를 가라고 해. 그럼 갑니다. 못 살아요. 부끄러워서.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 예의가 있고 그 염치가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듣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 인구가 작으면 경쟁률이 낮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는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한 1000만도 안 되지 않았는가? 그때 서울의 인구가 뭐 한 12만?
요렇게 될까 말까 하던 때입니다. 1920년대, 30년대 이런 때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000만이 되지 않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해도 요즘처럼 이렇게 높지 않죠. 요즘에는 뭐 몇백 대 1, 뭐 어떤 정말로 좋은 직업은 뭐 1000대 1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그냥 치고받고 경쟁이라는 그 한자가 싸움입니다. 생존, 살기 위해서 싸움을 한다는 얘기예요. 국회의원도 살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입법기관도 살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보는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거고 사법부에서도 살기 위해서 점점 심하게 싸움을 하는 거고 모든 것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리미트 제한이 없이 무한대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절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성인들이 얘기했을 때 절제와 절무를 하라 하는 것이 절제가 모든 게 안 되잖아요. 인구 증가를 막지 못하니까 그게 절제를 못한다. 그리고 헌재에서 선고 판결을 내릴 때도 여러 법리적인 측면 고려, 그 다음에 삼권 분립도 고려, 민심도 어느 정도 고려, 그렇게 여러 가지 범주를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절제 기능도 있다는 얘기죠. 헌법재판소의 헌재 판결도 절제 기능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제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 우리나라가 번성하려면은 그래요. 그래서 절제, 절무를 잘해라 하는 게 절제를 못해. 인구 증가에 를 막지 못하는 것은 절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입법사법행정부의 힘의 균등이 파괴돼 가지고 삼권 분립이 훼손된 것을 헌재에서 헌재 판결은 절제 기능도 포함돼서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 국회 입법사법행정부가 서로 균등한 힘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은 나라가 망하고 민주주의의 근본 바탕이 무너진다, 훼손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바로잡는 기능, 곧 절제 기능이 헌재 기능에 있다. 판결 기능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성인들이 절무하라. 인구 증가를 절제를 못했잖아요. 전 세계. 그 다음에 환경 파괴를 막지 못했잖아요. 그것도 절제를 못했잖아요. 사람도 개인으로 봤을 때 사람이 너무 과식을 하고 적당한 절제를 못하고 막 치기로 먹고 술, 담배 먹고 하면은 병들어 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원리가. 그 절제라는 그 단어의 그 광의 넓은 뜻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절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술, 담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마약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그렇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건강 수칙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절제에 들어가요. 절제의 그 단어, 절제의 그 함축성에 담겨 있는 뜻이 넓은 뜻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에서도 해당되고 개인에서도 해당되고 환경에서도 해당되고 국가의 정치에서도 해당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 살고 건강히 살려면은
건강관리를 잘하려면 모든 것이 절제에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규칙적인 생활이 절제에 있는 생활이다. 정치를 하는데도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부,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의 근본 바탕이 훼손되면은 국가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근본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그 기능을 바로잡아주는 최후의 보루 기관이 헌재입니다. 헌재에서 그 절제 기능이 헌재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헌재에서는 그것을 이제 중립성을 잘 지켜가지고 해 주는 것이 최종적으로 판결이 되는 거예요. 헌재가 또 너무 힘이 강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삼권 분립이라는 게, 그게 법 제도가 상당히 정말로 잘 정비되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지요. 예, 이제 인구가 점점 증가되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 파괴가 되잖아요. 환경 파괴를 절제를 못했잖아요. 스톱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는 전 세계가 사는 국민들이 피해가 온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언제 빵꾸가 날지 모릅니다. 미국도 넉넉지 않습니다. 전 세계 중국, 러시아 모두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해도 이 환경이 계속 파괴되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넉넉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관세 전쟁이 곧 경제적 전쟁도 거기에서 발달이 됐다. 원래 원천이 거기에서 발달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경쟁이 심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환경에서 발달이 돼가지고 효시가 돼서 그 실물 전쟁도 일어나고 경제 전쟁도 일어나고 정치, 경제, 정치도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치열한 극과 극으로 가는 모순의 원리에 의해서 강력한 경쟁력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논거를 두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 온 거예요. 제가 해결 방법은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인구 감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환경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산물 생산도 잘 되고 바다 오염도 사라지고 하면은 1910년대나 뭐 1900년도 초 아니면 1800년대대로 되돌아갈 수가 있죠. 그때는 환경이 깨끗했습니다. 오늘 또 황사가 엄청나게 심하지만은 내가 클 때만 해도 내가 어릴 때 7살, 8살, 9살 될 때 밖에 나가서 이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 누런 황사가 있다는 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안개가 시골 같은 데 제가 살았는데 안개가 이제 많이 끼는 날이 있어가지고 이제 앞이 안 보일 뿐이지 안개는 그 황사하고 틀립니다. 공기가 환경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고 자연 현상이에요. 이거는 안개가 좀 많이 끼었다 뿐이지 이런 날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5천만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자꾸 준다 하는데 살짝 우리나라도 인구가 한 1200만 한 800만 900만 정도 살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면적만, 우리나라 땅덩어리만 한 나라 중에서 총 인구가 800만, 1000만이 안 되는 나라들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구 밀도가 적으면은 살기도 좋고 좋죠. 인심이 야박하다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발단이 어디서 생겼느냐. 인구가 너무 많이, 인구 증가가 절제가 안 되고 많이 생겨서 인심이 점점 나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1920년대에 그 전에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저 부모님이 1905년도, 1907년도 생입니다. 1905년도, 1906년생이에요. 저 부모가. 그래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때는 환경이 얼마나 좋고 깨끗했으면은 상수도가 없습니다. 그때는 상수도가 없고 그냥 빗물을 받아서 먹고 그 다음에 뒷냇가에 가가지고 냇물을 퍼서 그대로 빨깍빨깍 마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 수돗물보다 더 깨끗합니다. 이제 단지 이제 새벽에 가서 물을 떠와요. 이제 새벽에는 밤새도록 사람들이 물에다가 뭐 내버리고 그런 게 혹시 오염될지 모르니까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오늘 좀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물 먹을 걸 좀 여기다가 밥할 걸 물을 좀 많이 길러 오너라. 그래가지고 가져놔요. 필요성이 없습니다. 상수도 필요 없고 우물도 필요 없어요. 우물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예요. 이제 환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이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이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옛날에는 내가 클 때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환경이 나빠지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그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는 것은 나라마다 부정부패가 점점 심해지고 정치가 너무 격렬해지고 그 다음에 뭐 시험 본다든가 학생들 내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박사 학위를 받고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젊은 청년층이 50만 명이 지금 놀고 있다. 저도 저기에 보면 이발소, 김기동 이발소라고 써놨잖아요. 저런데도 이제 취직을 하려고 자격증을 따려고 많이 옵니다. 하도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산업인력공단에서 매주마다 봐도 계속 밀려요. 계속 밀려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험을 안 보는 날이 없습니다. 상시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1930년대, 1940년대에는 1년에 4번, 1년에 2번,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딱 미용사, 이용사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해도 응시생이 없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지금에는 그 반대잖아요. 그럼 시험을 보는 게 그래서 이제 상시 시험이라고 그래요. 1년에 몇 번씩 보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본다, 2번씩 보는 거는 상시가 아니고 연도별로 본다. 아니면은 경연제 시험이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시험을 봅니다. 옛날에 과거 시험도 그랬어요. 별시라고 또 있고.
그런데 요즘 인구가 많으니까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사 시험에 보러 가면은 1조, 2조, 3조, 4조 가지고 꽉 찼습니다. 시험 보는데도 너무 힘들어해요. 사람이 몰려 들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봤습니다. 미용사 시험. 1년에 4번 보고. 그렇게 했지. 요즘에는 그래서 상시 시험으로 바뀌었잖아요. 매주마다 계속 매일 봅니다. 매일. 배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많이 따놨지만은 내가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노후 대책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살다가 암이 걸렸다. 그런데 병원에 그 보험 들어난 것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집 팔아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집 팔아가지고 다 치료를 하고 빚을 지고 다 치료를 하고 해서 치료 완치가 돼서 나온다고 그러면은 뭘 해서 벌어먹나요? 폐지를 주어가지고 벌어먹나요? 마지막으로 벌어먹을 수 있는 길이 기술밖에 없어요. 기술 자격증을 따놔야 벌어먹는다는 얘기예요. 기술 자격증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창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따라는 얘기예요. 기술 자격증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빚이라든가 바리깡만 있으면은 가게 조그만 하는 거 하나 지어가지고 그 근린 생활 시설로 등록해다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 거기서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죽지는 않습니다. 다 늙어 80, 90 다 됐는데 어디 가서 뭘 해서 벌어먹어요. 폐지 쪼러 다니는데 돌아다닐 수 있나요? 발이 아픈데. 그러니까 앉아서 손님 몇 명씩 받고 해도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됩니다. 이발소에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그 이발소라든가 이런 데가 그 늙은이들이 와가지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경로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그래요. 이발소에 그저 모여 앉으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경로당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옛날에 이발소라는 게 경로당이에요. 그래서 그 노후 대책으로도 좋고 건강상도 좋습니다. 사람이 혼자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은 치매가 빨리 옵니다. 대인관계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발소를 차리면은 단골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한 머리 깎는데 3,000원만 다 와. 그리고 이제 대화도 좀 하고 이러면서 장난도 하고 말거리가 생기잖아요. 사람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라서 서로 사귀고 말을 하고 아이고 반갑다 야 오랜만인데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 이발소라는 게. 그래서 좋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다 늙어서 70, 80이 되면 친구가 없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발소를 하게 되면 돈도 벌고 대화도 되고 또 손을 많이 씁니다. 이 손을 많이 쓰게 되면은 장수, 치매 예방 효과가 있어요.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 상당히 치매 예방에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저께 텔레비 왔는데 일본의 그 108세 먹은 그 할머니가 이발사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현역 이발사. 그래서 그 텔레비 나오더라고요. 108세 할머니 일본. 그래서 기네스 북에 지금 올라 있다고 하면서 기네스 북에서 인증서를 그 할머니에 주는 그 텔레비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108세 여성으로서 세계에서 최장수 현역 이발사다. 여자 이발사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0 먹은 이발사가 있습니다. 여자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이발사 있습니다. 80대 후반이나 80, 90대는. 그래서 그
그런 기술을 따려고 지금 모여요.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률이 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경쟁률이 다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그래서 항상 인구 감소가 안 되고 환경 개선이 안 되면은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했어요. 경제 성장률, 환경 개선, 평화, 물가 안정, 모든 것이 다 안 됩니다. 올 스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멸망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지구 종말이라고 얘기하지요. 지구 종말이 절제 절물을 못하면은 인구 종말이 거기에서 이제 온다는 얘기죠. 종교에서 얘기하는 인구 종말이 아닙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인구 종말이 와요. 인구 종말이 오면서 환경이 우리가 원시 시대, 고생대, 이때 시대로 다시 해규 돌아가는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빙하가 다시 생기고, 사람이 완전히 없으니까 새로운 이제 생명체가, 또 나타나겠지요. 그렇게 되는 원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농고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 얘기한 것이 안 맞는 게 있나요? 다 맞습니다. 지금 또 돌아가는 게 다 그렇잖아요. 얼마 한 3, 4년 전만 해도 지금의 당장 불경기인데 앞으로 몇 년만 되면은 또 호경기가 올 것이다. 그 옛날에 환경이 많이 파괴되기 전에는 그래서 경기도 순환형이었어요. 경기 순환이 된다.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은 5년 내지 10년 주기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래서 경기의 순환기가 있다 하는 그 이론이 있었지요. 근데 그게 작동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 순환기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사만사온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그런 것도 완전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그런 일정한 순환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기후의 특색이 사만사온인데 3일 춥고 4일은 따뜻한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기후의 그 사이클이 있었는데 환경 파괴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경기도 일정한 사이클이 있었어요. 경기가 좋으면은 몇 년 동안에는 또 나빠지고 또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하는 5년, 10년 주기의 그 사이클의 경기 변동 사이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환경 파괴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됐다. 기후 특색도 소멸되고. 그것은 왜서 그렇게 되느냐. 결국은 절제가 안 돼가지고 인구가 완전히 파괴됐다. 거기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그 슬로건이 있잖아요.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도 같이 살 수 없다. 자연이 건강하고 자연이 파괴되지 않은 자연 환경이 좋지 않고 자연이 파괴되면은 사람도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옛날에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파괴되면은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량난이 점점 심해지고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식품 물가. 지금의 홈플러스도 지금 완전히 부도 위기에 있잖아요. 백화점도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 백화점에 보니까 옛날에는 물건 사라고 그러면은 이 큰 덩어리를 이걸 사려면 10만 원에 한꺼번에 팔지 이걸 이렇게 쪼개고 해서 조금씩 해서 팔지 않아요. 옛날에는 백화점 경기가 좋아서 물건이 잘 나갈 때는 백화점이 완전히 배가 불러서
정말로 오만했지요.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살려면은 10만 원씩 통째로 팔지 이 쪼개서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백화점에서도 뭐 과자 큰 게 있으면은 이 쪼가리를 여러 가지 등분을 내 가지고 조금씩 다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지 않으니까. 1인 가구도 많고 홈플러스도 무너지고 앞으로 회사고 기업체고 다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집니다. 시스템이. 금융, 그 다음에 산업체, 건설계,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계 부채로 인해서 가계 부채 대란으로 완전히 폭삭 무너지고 국가의 가계 부채로 가계가 완전히 부채로 인해서 완전히 붕괴되고 국가 부채로 붕괴가 되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붕괴되는 거 천지다.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 밖에 나가 보니까 빈 가게가 천지다. 그런데 내가 이발소 하려고 이제 가게 얻으러 가니까 옛날에 잘 나갈 때 그 가게세로 내놨더라고요. 나갑니까? 1년, 2년에 나가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싸게라도 내놨으면은 나가지. 옛날에 잘 나갈 때, 경기 좋을 때 그 생각만 하고, 가게 주인들이 임대료를 그대로 상가를 내놓으면은 안 나갑니다, 지금은. 여 밖에 나가면은, 가게 임대상가 써붙여놓은 게 쭉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반증하느냐. 얼마나 경기가 나쁘면 가게가 저렇게 비느냐.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현실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안 돼요. 그리고 부채로 인해서 가구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더 심하면은 국가도 붕괴가 돼요. 그 다음에 더 경쟁이 심하면은 삼권 분립도 붕괴가 됩니다. 지금의 국회에서 그 줄탄핵을 하는 것도 그 원인이 어디서 발단이 되느냐. 지나친 인구 증가, 절제 절무를 하라고 2000년, 3000년, 5000년 전에 성인들이 그 남긴 그 고서를 보게 되면은 절무를 하지 않으면은 지구 종말이 온다. 지금의 그 국회 줄탄핵도 원인을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은 그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환경 파괴 때문에 생겼어요. 절제를 못해서 환경 점점 파괴. 절제를 못해서 인구 정책을 절제를 못해서 인구는 점점 증가했어요. 인구 증가, 환경 파괴. 그러니까 사람이 악만 남아요. 환경이 나빠지면 사람도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악만 남아요. 목에 악만 남아서 목구멍까지 걸쳐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살기 어려우면은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우울증이 심하게 생기는 것도 그 발단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환경, 절제를 못해서 점점 인구 증가, 환경 파괴 때문에 우울증이 점점 많이 생기고 살인사건, 아무도 묻지마 살인사건, 가장 보호를 해주고 믿을만한 사람이 살인을 한다든가, 우울증이 점점 발생하는 것은 치매는 점점 심해집니다. 원래 우울증이 생기면은 치매가 점점 심해져요. 그리고 환경 파괴가 되면은 오늘 또 황사가 심하잖아요. 이 환경 오염은 곧 사람을 우울증이 생기고 치매를 증가시킵니다. 질병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점점
정신 건강 상태도 점점 나빠진다. 그 원인이 되는 발단이 어디에 있느냐? 인구 절제를 못해서 점점 인구 증가, 환경 절제를 못해서 환경이 점점점 파괴되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의 그 정서가 여유로움이 없지요. 신경이 날카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신경이 점점 날카롭게 된다는 것은 악만 나왔다.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자율신경계가 나빠지면서 정신병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현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묻지마 살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이상한 범죄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범죄도 이상한 별의별 뭐 범죄가 다 많이 생긴다 하는 것도 그 발단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인구 감소를 시키지 못한 무절제, 절제를 못한 거, 환경 개선을 하지 않고 너무 공장을 많이 지어서 무절제한 환경 개선을 못한, 절제를 못한 그런 것 때문에 환경 파괴. 그렇게 됩니다. 환경 파괴, 인구 증가가 사람으로 말하면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해요. 전 세계 우주라고 하잖아요. 천체, 지체, 우주를 전체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지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환경이 파괴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에서 줄탄핵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연금 계획을 해가지고 뭐 자동 조정 장치인지 뭐 이런 거 이상한 것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런 거 자꾸 생겨가지고 시민 시위가 점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정책하는 것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정부의 정치 자금도 점점 세수도 줄어들어서 정치 자금할 능력도 없고 경기도 없고 하니까 복지가 점점 혜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시위가 점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국회의원들의 줄탄핵도 그 국회의원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의 그 발단 원인은 인구 감소를 시키지 못한 무절제 인구 증가, 환경 개선을 하지 못한 무절제한 환경 파괴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줄탄핵을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줄탄핵하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범죄가 또 남발하게 되지요.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그렇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 정치인들 여러 가지 좀 많이 배우고 고차원에 있는 지식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판결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조선, 그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이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식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지성인들, 기라성 같은 지성인들이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많이 학식을 얻는 것은, 그런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많이 배우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행정, 뭐 입법, 사법, 행정에서 뭐 판결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사법부라든가 이런 데서 올바른 길로 안내를 하지 않으면은 안내를 해주기를 위해서 모두 그 지성인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그 고서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성인들이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오류를 만일에 범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우리나라의 그 몇백 년 전으로 후퇴하게 된다. 나락으로 떨어진다. 나락이라는 것은 이제 천당과 지옥에서 떨어지는 걸 갖다가 나락이라고 합니다. 한자에서. 내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지식인들이 많이 배우고 지식층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지식인들의 사명감이다. 국가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야당, 여당,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떠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거기 있다. 거기 있기 때문에 지금에는 모든 것이 올스톱이고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상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도 자연을 극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자연 앞에서는 극복을 못합니다. 요즘에 뭐 자연이 이렇게 파괴돼도 화성에 가서 예계를 개발해 가지고 화성이라든가 달나라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면 된다 하지만은 그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모든 것이 힘들다. 모든 것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면 비관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 그런 회사 아니면 유튜브를 보는 여러 사람들이 비관적인 사람이고 저 유튜브는 볼 것이 못하니까 유튜브를 폐쇄해야 돼.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그 높은 지성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뜻을 정확하게 잘 알아듣고 파악을 하려면은 내가 그 사람만큼 지식이 더 많아야 그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제대로 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내가 아는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정말로 지식 있는 얘기하고 정말로 한 단계 높은 판단 높은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을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는 상대방보다 한 차원 높은 지식이 있어야 그 사람의 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한테 이 유튜브 같은 걸 들으면은 저 무슨 얘기야, 이상한 얘기만 맨날 하고 뭐 좀 배웠다고 하는 게 저따구로 얘기해 이러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지요.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오류 평가를 하게 된다. 잘못된 평가를 한다. 유튜브를 들어도 사람마다 그 지식 레벨, 지식 수준에 따라서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면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망상에 걸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기 지식 수준에 따라서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래가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평가를 하려면은 내가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높아야 그 사람을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